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FOMC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 끝이 났고요.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보면 12월 FOMC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고 내년도 통화정책의 흐름이었는데 네.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 차례 인하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점도표를 보면 이게 길게 세로로 늘어서 있는 모습은 사실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사실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시카고 연은 총재랑 그 다음에 캔서스 연은 총재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반대를 아주 강하게 또 내놓으면서 사실 반대 의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저런 사실 의견들을 다 무시를 하고라도 데이터, 특히 이제 고용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앞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매니저들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명의 반대표가 나왔고 점도표를 보면 내년도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어제 나왔던 신규 수로 청구 건수도 예상을 상회를 했는데 내년도 한 차례 금리 인하로 고용 시장 둔화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네. 얘기를 하냐면은 여지껏 금리 3번 내렸으니까 이제 내년 가면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실업자 수들 대비해 가지고 일자리가 나오는 그 숫자를 보면은 예전에 한 1년 반 전만 해도 한 1.5명 이 정도 됐다가 지금은 1명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다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고용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이트닝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사실은 놓여져 있다라고 데이터상으로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무리해가지고 여기서 멈춰서 뭐 인플레 때문에 지금 멈춰가지고 이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갔다라는 비난을 나중에 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AI 때문에 사실 취직 자체가 사실 신규 취직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이제 고용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보나 금리를 한 2-3번 정도 내리는 그런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12월 FOMC를 보면 아무래도 고용보다는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플레에 대해서 내년도 이 관세가 누적이 되면서 내년 1분기에는 물가가 좀 오를 수도 있다. 파월 의장도 이렇게 짚어줬는데 네. 물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가랑 성장이랑의 두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은 성장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성장에다 포인트를 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비와 그다음에 고용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GDP의 성장을 놓고 봤을 때 소비가 전체적으로 그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가 견인을 하냐?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GDP 내에 투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밖에서 미국에다 하는 투자의 금액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미국을 들여다봤던 매크로를 봤던 분들이 놓고 봤을 때에는 성장이 나네라고 하면 미국 소비가 괜찮네라고 이콜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조금은 이제 다른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투자에서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소비까지 넘어갈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특히 이제 월마트 실적 같은 경우를 놓고 봐도 이제 중산층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고소비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고소득층들이 가진 않았는데 현대 지금 고소득층들의 지금 소비도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갔던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좀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네.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90년대에도 네. 사실은 그랬고 뭐 2019년도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를 사실 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제 그 상황으로 놓고 보면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한 1.5년에서 2년 조금 넘는 정도의 기간 이 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 정도쯤 되면은 이거 금리 인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로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지금 당장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1.8%에서 2.3%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 미국 경제 우리가 양호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내년에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죠. 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그 전망치를 굉장히 올린 건 1.8%에서 2.3%까지 올린 거는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럼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올린 거고 이거는 내년에 충분히 이 정도의 성장은 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소비 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투자 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뭐 GDP가 사실 구성이 돼 있는 게 소비와 정부 지출과 뭐 민간 투자와 그다음에 순수출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지금 투자 쪽이랑 정부 지출 쪽에서 이제 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경제는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소비가 내년에 네. 살아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내내 모니터링 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이지 소비 단은 살짝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월마트 관련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죠. 지금 고소득층이 알뜰 소비라고 표현을 해야 네. 될까요? 알뜰 소비로 가야 된다. 월마트 실적을 보고도 여러 가지 분석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미국 소비 심리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그 사실은 돈의 장사가 없다고요. 지금 미국의 M2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사실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뭐 한국도 돈을 꽤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지금 사실 22년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물론 걸릴 뿐이지 이 풀린 돈이 다시 한번 소비 그다음에 경제의 회복을 자극하는 데에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이 방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미국이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또 세금도 또 리펀드 해줄 가능성이 또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또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게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투자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에 풀리는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내년은 한 해는 좀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유심히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는 면밀하게 집중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연준이 단기채 중심의 국채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 FOMC 이전부터 미국 증시가 살짝 흔들렸던 이유는 이 단기 자금 경색이 주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연준의 결정에 따라 시장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인데 유동성이 다시금 풀릴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어저께 이제 연준에서 발표한 거를 두고 RMP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RM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뭐 영어 원문으로는 Reserve Management Purcha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X에서 보는 걸로 따지면 이거 really money printing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정책을 두고 이게 뭐 양적 완화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뭐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푸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2019년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데 2019년도 때는 사실은
2019년 상반기 때에 이제 단기 자금에서 단기 금리가 이제 튀는 바람에 금리를 3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채권 매수를 한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도 풀리고 금리도 내려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고 있는 와중인데도 속도가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단기 금리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진 게 된 거고 지금 이제 T빌까지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시장에 이제 자금은 더 많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이런 이슈는 사실은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19년 사례와 사실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미국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 중심에는 AI 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의 경제 견인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결국에 반도체 IT가 또 시장을 주도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너무 당연한 네.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이제는 너무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긴 그러니까 하겠지만은 내년도에도 또 AI 버블론이 부각되지 네, 않을까요? 계속 버블론이 네. 부과되면서 계속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장기간에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났던 시절들을 이제 분석을 해 보면 한 네 부분 정도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 기간들도 보면 어떤 주식들이 가냐라고 하면은 가던 친구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주도주를 이뤄가면서 이제 흘러가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서 기존에 투자를 했다가 그 기차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못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IT 섹터 내에 AI 관련주 이렇게 정말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 주식들은 중간중간에 떨어질 때 지금 이렇게 지금 12월 달에 조금 조정받으면서 엔비디아가 180불 요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 사실 이럴 때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브로드컴 같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좀 다시 한번 또 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투자 자세를 좀 견지를 해야 나중에 내년에 더 큰 돈을 버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의 경제 견인 그리고 반도체 IT의 섹터 주도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 역시나 AI 버블로는 계속 부각이 되겠지만 AI 산업의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오늘 발표가 됐죠. 시장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실적? 컨콜이 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죠. 네. 컨콜이 나와서 이제 CEO랑 CFO가 나와서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제 귀에 가장 거슬렸던 부분은 일단은 오픈 AI에 대한 실적이 내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관련된 투자들에 대한 그 어떤 지금 나타나는 효과가 좀 늦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제 그 공급에 있어서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꽝 찍은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진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시간외에서 하락을 좀 만들어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외에서 브로드컴 같이 이제 큰 주식이 5% 정도 하락할 일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그 FOMC 전후서부터 나타났던 순환매에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좀 앞두고 특히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좀 시장이 좀 실적에 좀 의구심이 나타났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년에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뭐 내년에도 버블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뭐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더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가 꺾이는 일은 내년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주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오픈 AI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AI 버블로는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기술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AI 산업에는 어떤 타격을 줄까요? 만약에 내년 네. 하반기쯤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큰 문제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예상했던 거와 달리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거와 달리 내년에 갑자기 소비가 막 활활 살아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그리고 이거 금리가 너무 낮아서 한 몇 번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러면 좀 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시장에서는 오픈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는데 네. 뭐 3조 달러가 넘게 지금 오픈 AI는 지금 투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한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뭐 또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사실 민감하게 불켜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피보팅이 일어난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은 저는 좀 문제가 될 거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된다면 오픈 AI의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FOMC 전후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금융주 러셀 2000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IT, AI가 내년에도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중소형 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중소형주까지 사실은 내려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좀 있을 것 훈풍이 같아요. 불기에는, 네. 물론 이제 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중소형주를 개별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장기간을 두고 양자 컴퓨터 같은 거를 좀 사신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저는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큰 비중이 아니면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섹터 기준으로 해서 좀 큰 주식들을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장 크게 사실은 짚을 수 있는 게 AI 관련된 IT주를 제외한다면 은행주, 그 다음에 자율소비재 이쪽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90년도 때도 그랬고 지금 사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M&A와 IPO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들과는 달리 특히 IB 쪽에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굉장히 좀 좋은 전망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올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뭐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올랐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까지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는 IT주 말고도 꼭 편입을 시켜서 가져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선반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돈도 풀고 금리도 몇 번 더 내린다라고 하면 소비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내후년에 있을 소비의 되살아남 아니면 혹시 내년 말에 있을 되살아남을 연초서부터 좀 끌어다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소비재 쪽도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세 개에 대한 섹터는 꼭 내년에 포지션에 편입을 네. 꼭 하시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율소비재 그리고 은행주, 특히나 은행주 안에서는 대형 은행을 중점으로 보자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고요. 자, 지금 달러 가치에 대한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요즘 원달러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일단 달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받쳐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달러 수요는 좀 굉장히 좀 견조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엔화의 그 움직임도 조금 더 면밀히 좀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DXY 지수를 보면 엔화가 그 안에 적지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돈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약세로 달리면서 달러가 이제 약세로 내려가다가 지금 강세의 흐름을 받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다음 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만약에 BOJ에서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기조를 이제 내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러가 더 이상 완전 강세는 아니더라도 조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흐름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 기조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뭐 1,500원을 넘어설 거다라는 의견도 지금 팽배합니다. 팽배하고 그걸 넘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근데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1,500원에 대한 어떤 저항선을 걸어놓고 다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도 그렇고 적은 돈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1,500원을 어느 정도의 저항선으로 놓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저항선에서 버틸 확률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디 지수에 어느 정도의 저항선을 걸어놓는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저항선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확실한 거는 그럼 1,4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 1,400원대 초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좀 쉽지 않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1,200원 정도의 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지나서 뭐 1,300원 넘어서고 이제 1,400원까지 올라왔다면 한동안 1,400원 정도의 시절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해외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 1,300원이 오면은 나는 주식 돈 바꿔서 해외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시절은 조금 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1,300원대 시절은 이제 너무나 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와 함께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끝으로 올해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에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안전자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금, 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투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70% 정도는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 IT, 금융, 자율소비재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섹터는 메인으로 가져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채권은 회사채를 가져가시되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회사채에서 조금 돈을 빼셔가지고 떨어진 종목들을 사셔서 가지고 가시다가 또 다시 오르면 팔아서 다시 회사채에 넣는 미국 회사채에도 넣는 이런 리밸런싱을 내년에 몇 번 하시면 그래도 자산도 지키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금융과 자율소비재 그리고 IT, 반도체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 황호봉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